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제보드리고 싶은 사연은 친구와 제가 겪었던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있을 당시 저는 알바를 하면서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다만 친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온갖 알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좀 더 폭을 넓혀 다양한 알바를 구하고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알바 경험 때문에 제 친구들 사이에서 알바 전문가라는 이상한 별명까지 생겼고, 웬만한 알바 공고를 보면 이 일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까지도 나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알바를 구할 때면 제게 먼저 물어볼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도 제가 한 친구에게 알바를 추천해주면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군대를 가기 전이니까 지금부터 대략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동네에 족발집이 새로 오픈했고, 족발집 입구에는 알바를 모집하는 종이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바 채용 조건이 20대 젊은 남성만 모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런 조건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 공고를 보고 저는 집으로 가서 알바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해당 족발집에 관한 알바 공고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통 사장님이 연세가 있을 경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전단지 광고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고, 20대 젊은 남성만 모집을 한다는 건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노동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붙은 거라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예전에 알바를 했던 단골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페의 위치가 족발집 근방이라 무심코 지나가면서 족발집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 알바를 구하지 못했는지 입구에는 종이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가게를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손님이라고는 한 테이블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카페를 들러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족발집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저기 족발집 여사장님 말이야, 참 안 됐기도 하지. 젊은 나이에 남편과 아이들 먼저 보내고 혼자서 저렇게 지내고 있대. 카페 사장님의 말씀은, 족발집 사장님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이들을 잃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모아 평생 소원이었던 본인만의 가게를 오픈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니 괜히 측은한 마음이 들어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족발집 사장님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때마침 알바를 구하고 있던 친구에게 여기 족발집 알바 공고를 알려주기로 했었습니다. 종석아,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나 지금 알바 자리 알아보면서 그냥 놀고 있지? 왜? 무슨 일인데? 아니, 내가 진짜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주려고 하거든? 네가 관심 있으면 알려줄게. 친구 종석이는 제 제안에 흔쾌히 수락을 했고, 다음날 면접을 보고 나서 제게 곧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야, 나 알바 붙었다. 시급도 엄청 많이 주네. 그리고 생각보다 하는 일도 많이 없어. 완전 이거 꿀알바야. 진짜 고맙다. 다행히도 친구는 알바 자리를 마음에 들어했고, 아직 얼굴도 뵌 적 없는 족발집 사장님에게도 뭔가 작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지냈었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종석이가 월급을 탔다며 제게 술을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었고, 저는 오랜만에 친구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밥도 잘 먹고 나름 건강해 보이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봤던 종석이의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살도 빠져 마치 해골 같은 얼굴로 변해 있었죠. 야, 종석아, 너 얼굴이 왜 그래? 괜찮은 거 맞지? 문제 없어. 다음에 시간 나면 가게 한번 놀러와. 알겠지? 그 후로 저는 종석이가 걱정이 돼서 종종 안부를 물으며 지냈고,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종석이가 할 말이 있다고 급히 만나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카페에서 종석이를 만났고, 저는 종석이의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 지금부터 진지하게 털어놓을 게 있는데 너 내 말 듣고 놀라지 마. 사실은 나 사장님하고 사귈까 생각 중이거든. 근데 사장님이 나이가 40대 후반이잖아. 나랑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을까? 종석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너 그 말 진짜 진심이야? 친구 종석이는 끝까지 진심이라고 말을 했고, 저는 친구를 설득시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 도저히 대화가 통하질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종석이는 전화번호까지 변경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종석이가 일하는 족발집으로 찾아갔었죠. 그런데 제 친구 종석이는 보이질 않고 족발집에는 사장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여기서 알바를 해서 혹시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아, 종석이 친구야? 종석이 지금 심부름 갔거든? 잠깐만 방에서 기다릴래? 저는 사장님 말을 듣고 방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방으로 들어와서 알 수 없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종석이 친구라고 했지? 너 오늘부터 여기서 일 좀 해볼래? 네?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종석이는요? 종석이 걔 어제부로 그만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까지 심부름을 갔다고 해놓고선 또 갑자기 그만뒀다고 말을 하니 뭔가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족발집 사장님이 흉기를 꺼내더니 제게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입고 있는 옷을 벗으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20대 청년이고 상대방은 40대 여성이라 힘으로 붙으면 제가 유리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여성이라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족발집 사장님 말대로 바지를 벗고 안심을 시킨 다음 사장님이 잠깐 한눈을 팔고 있을 때 바지도 입지 않고 미친 듯이 족발집을 뛰쳐나갔었죠. 그리고 곧장 족발집 근방에 있는 단골 카페로 향했고, 저는 카페 사장님께 제가 당한 일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경찰 신고를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었는데 족발집 사장님은 뭔가 억울한 듯이 경찰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자꾸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필 가게 안에 CCTV도 없고 아무런 증거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 여자도 아닌 남자의 진술만으로는 조사조차 힘들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허무하게 일단락되었고, 그 후 일주일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그건 바로 친구 종석이의 전화였죠. 종석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번호는 왜 바뀐 거야? 말도 마. 나 진짜 겨우 도망쳤어. 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그날 종석이를 카페에서 만났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종석이는 족발집 사장님의 끈질긴 구애로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데 그 과정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족발집 안에는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었는데 종석이는 여기서 잠도 자고 족발집 사장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로 찾아가기 하루 전날 종석이가 몸살이 걸리는 바람에 가게 일을 도우지 못하고 그냥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 사장님이 종석이에게 자꾸만 관계를 하자고 권유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종석이는 몸이 너무 아파서 거부를 했더니 사장님이 울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본인이 남편과 자식을 잃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었는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탓에 젊은 남자 기를 받고 살아야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믿기 힘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떻게 해서든 젊은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렇게 알바를 구해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종석이는 갑자기 사장님이 무섭고 섬뜩해서 그 길로 집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흉기를 들고 제게 했던 것처럼 종석이에게 협박을 했고 종석이는 사장님 비위를 맞춰주면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종석이는 한동안 집 밖에는 나가지 않았고 혹여나 연락이 올까 싶어 번호까지 바꿨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한동안 그 족발집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몇 년 뒤 군대 전역을 하고 무심코 족발집 근처를 지나가 봤더니 족발집 대신 다른 식당으로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을 찾아가 여쭤봤더니 자세한 건 모르고 아마 1년 전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젊은 남자 길을 받아 삶을 연명하는 운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참 미스터리합니다. 제 생각은 족발집 사장님의 개인적인 흑심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아니면 알바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겪은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너무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현재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어머니와 둘이서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국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 가게에 들러 밥을 먹고 나서 곧장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었죠.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어머니 가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신기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소규모 행사 무대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서커스까지 보여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저도 서커스는 처음 봤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넋을 놓고 구경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커스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일명 외소증이라 불리는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죠.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커스단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커스단 단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문지를 하나씩 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시고 성의껏 작성하는 10분을 뽑아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의 말이 끝나자 행사장 뒤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한 장씩 건네더라고요.
이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전단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직업과 이름 같은 기본 신상 정보와 그리고 가족 관계를 조사하는 설문지였죠. 요즘은 다들 개인정보에 민감하지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전단지를 받아 작성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다시 아주머니가 와서 종이를 걷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이벤트 당첨자를 호명하는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선물까지 받게 되었고 기분 좋게 어머니 가게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단장이 저를 붙잡더니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아저씨가 마술쇼를 하려고 하는데 도우미가 한 명 필요하거든. 잠깐만 도와줄 수 있지? 솔직히 그냥 가고 싶었지만 선물까지 받은 데다 또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런지 거절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단장은 무대 뒤편 천막을 가리키더니 그리로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글쎄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정말 난감했었죠. 그게 여자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건지 두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손마저도 불편한지 옷을 갈아입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도와주려고도 생각해봤지만 잘못하다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저를 보고 오싹한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점점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 잘못 들어오면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또 본인처럼 사지를 잃을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겁을 먹고 빠져나갈 입구를 찾았지만 아까 제가 들어온 천막 입구 말고는 다른 출입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던 입구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행사를 하고 있던 단장과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니 제 팔을 붙잡는 겁니다. 팔 힘이 워낙 좋아서 저항은 물론 뿌리치지도 못할 정도의 힘이었고 저는 무서워서 소리까지 질러봤지만 밖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고 있던 단장 아저씨가 설문지를 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름은 김도준, 나이는 13살. 엄마와 둘이 살고 있네. 도준아, 아저씨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만약 멋대로 행동하면 너 영영 집에 못 가. 알겠지?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아저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도준아, 너네 엄마가 너 키우려면 정말 고생하시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도준이 네가 엄마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야. 아저씨가 일하는 거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까 돈 많이 모아서 다시 엄마한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저는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었지만 단장 아저씨는 본인 말만 반복하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도 열이 받았는지 마술 상자 같은 케이지에 저를 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밤도 아닌 화창한 낮 시간에 거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비현실적이지만 저는 순식간에 납치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마술 준비를 한다고만 생각하지 그 외에 전혀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저는 케이지에 갇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뒤 천막 안으로 어머니가 들어오셨고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 뛰어오셨죠. 도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제가 겁을 먹고 울고만 있으니까 단장 아저씨가 케이지 문을 열어주면서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도준이 어머님이세요? 제가 이곳 단장인데 글쎄 도준이가 서커스에 관심이 많은지 자꾸만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지에 들어가서 연습 좀 하라고 했더니 혼자 겁을 먹고 저러네요. 도준아, 엄마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어머니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엄마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넌 모르겠지만 여기 시장 사람들은 네가 우리 집 아들이라는 거 다 알아. 시장 입구 근방에 제가 자주 가던 분식집이 있었는데 분식집 이모가 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천막으로 들어가고 나서 한참이 지나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했던 거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뛰어오셨던 거죠. 도준아, 잘 새겨들어. 앞으로 저런 곳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어머니는 제가 스스로 케이지에 들어갔다고 알고 계셨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끝내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장난을 좋아하기도 했고 워낙 호기심도 많을 때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의 진실은 저만 알고 있는 채로 지나가는 듯 했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사건을 어머니께 재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고 그 당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았고 특히나 사람이 실종된 경우 요즘과 다르게 찾기가 워낙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런 서커스단의 특성상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납치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도와달라고 한 뒤 조용히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왜 모른 척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딱히 증거도 없을 뿐더러 특히나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라 즉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 저를 찾아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모른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막 안에서 봤던 사지가 없는 여자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게 아닐 거란 생각이 들면서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는 겁니다. 만약 분식집 이모가 저를 목격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지가 없는 상태로 말이죠. 아직도 5일장에 가보면 이런 행사를 하는 분들이 보이는데 저는 어릴 적에 겪은 기억 때문인지 그분들 표정 하나하나가 무섭기만 합니다. 이 일은 제가 경험한 실화이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무서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기도 하면서 저 또한 위험에 빠질 뻔했던 무서운 경험이라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쯤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바람도 쐴 겸 혼자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노숙자처럼 보이는 허름한 행색이었고 여태까지 얼마나 담배를 피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머니가 앉아있던 바닥에는 담배 꽁초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눈살을 찌푸리며 아주머니를 쳐다보는 상황이었고, 저도 그때는 참 특이한 아주머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향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꼴초 아주머니를 마주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저씨와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한참을 보고 있었더니 그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 되더라고요. 말싸움을 하고 있는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인데, 꼴초 아주머니가 돈도 없이 담배를 달라고 떼를 쓰자 아저씨도 언성이 높아져 경찰을 부르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야 싸움은 일단락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이 희미해져 갈 때쯤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친구를 만나고 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고, 저도 모처럼 술을 한잔해서 기분까지 들떠있던 그런 상태였죠. 잠시 뒤 택시에서 내려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낯이 익은 아저씨와 그리고 꼴초 아주머니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아저씨는 동네 편의점 사장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연인 사이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분명 경찰까지 부르고 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든 장면이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왔고, 저도 다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동네 편의점 아저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안타깝게도 발견이 늦어져 사망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편의점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니라 딱히 눈여겨 살펴보진 않아서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편의점 문이 닫혀 있긴 했었고, 저는 아저씨가 바빠서 그런 거라 단순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이었고, 제가 그 아저씨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파트 단지에 꼴초 아주머니가 또다시 나타났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 이상 꼴초 아주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한날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총각,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 네? 갑자기 무슨 부탁이요? 아니, 별건 아니고 담배가 떨어져서 좀 사다 줄 수 있어? 내가 돈은 없고 돈 대신 담배 한 갑만 사다 주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 말과 함께 아주머니는 본인 가슴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서 곧장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문득 골목에서 마주친, 그러니까 돌아가신 편의점 아저씨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골목에서 연인 사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마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그런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동민이라는 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우연히 꼴초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자꾸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야, 그럼 재미삼아서 담배 한 갑만 사서 줘봐. 동민이,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난 그 아줌마랑 말도 섞기 싫어 임마. 사주고 싶으면 네가 사주든지. 평소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 그러려니 넘어갔었고, 저는 며칠 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사실들을 뒤늦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생각보다 좁은 곳이라
금방 소문이 나서 알게 된 내용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고인이 된 줄 알았던 편의점 아저씨가 알고 보니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했다는 엄청난 사실이었죠. 사건의 내용은 명확하게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치정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꼴초 아주머니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민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동민이의 말은 저와 술을 먹고 바로 다음 날 있었던 일이라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저번에 네가 했던 이야기 있잖아. 뭐?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 무슨 이야기? 아, 그 꼴초 아주머니 있잖아. 담배 사주면 뭐든지 해준다는 그 아줌마. 근데 그건 왜? 아니, 내가 너랑 술 먹은 다음 날에 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갔었거든?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해 꼴초 아주머니를 찾아갔었고 꼴초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준다고 제안을 하고서 아주머니 반응을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꼴초 아주머니는 돈 대신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말을 했고 친구는 아주머니에게 담배를 사주고 꼴초 아주머니와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속인지 물어봤더니 담배를 사줬으니 그날 밤 10시쯤 골목에서 만나자고 했었다는데 친구도 호기심에 그날 밤 꼴초 아주머니를 만나러 나갔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에는 꼴초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는 장난삼아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었는데 그때 뭔가 쎄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몰래 주변을 살폈더니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한 대가 있었고 차량 썬팅이 약하게 되어 있어서 실내가 다 보이는 정도였는데 어떤 사람이 차량 안에서 친구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곧장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때 꼴초 아주머니가 친구를 계속 붙잡고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5분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친구 바지를 붙잡고 있었다는데 친구는 그때 도망가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질 것 같은 느낌에 아주머니 손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면서 뒤를 쳐다봤더니 글쎄 주차된 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 도망가는 친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내용의 이야기였죠.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니 또다시 편의점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혹시 친구와 같은 방식으로 유인을 당해 괴한에게 봉변을 당한 건 아닐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꼴초 아주머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장기간 문이 닫혀있던 편의점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다시 문을 열게 되었죠.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고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그 동네 소식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그 아주머니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은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인데 혹시 제 사연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서둘러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는 대략 9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 저희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 그리고 2살 아래인 여동생,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뿐인 동생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 충격적인 일들을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동생과 저는 둘 다 체형이 비슷한 편이라 옷을 사면 바꿔 입는 일이 많았는데 한날은 동생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부적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마저도 무교였는데 동생 바지에서 왜 이런 게 나온 건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동생을 방으로 불러 부적에 대해 물어봤었죠. 지연아, 너 와이드핏 청바지 있잖아. 거기 주머니에 부적이 있던데 그거 뭐야? 그러니까 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더니 앞으로는 각자 본인 옷만 입고 다니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뭐 이런 사소한 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도 기분이 나빠서 동생과 옷을 바꿔 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동생은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는데 동생이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부터였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골목에서 달려오던 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 사고로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으셨는데 혹시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원 의사의 권유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었죠. 그런데 평소 극진할 정도로 엄마를 챙기던 동생이 병문안은커녕 엄마의 건강 상태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방에서 뭘 하는지 출퇴근 말고는 문을 닫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누가 봐도 동생이 달라졌다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이상 증상들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방에 갇혀 종일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어떤 날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까지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동생 방문을 몰래 열어본 적도 있었는데 동생은 책상에 앉아서 본인 머리를 쥐어뜯는 알 수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동생은 방에 갇혀 폐인처럼 지내더니 갑자기 어느 날 옷을 말끔히 입고 나와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동생은 집으로 들어왔고 또다시 방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꼭 어디론가 외출을 하는데 그날만큼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듯 보였죠. 아니, 일주일 내내 방에서 폐인같이 지내다가 월요일만 되면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동생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저 또한 너무 힘들고 괴로웠죠. 서로 대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동생에게 말만 꺼내면 소리를 지르고 또 주방에서 칼을 꺼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협박까지 하니 가족 누구도 동생을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동생을 되돌리고 싶었고 일단 그 원인부터 파악하기로 했죠. 말씀드렸듯이 동생은 월요일마다 외출을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생을 따라가 뒤를 켜보기로 했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시고 저는 아빠와 함께 동생을 미행했었는데 대략 20분 정도 택시를 타고 내리더니 글쎄 어떤 주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거진 12시간 정도 지난 뒤 그 주택에서 나왔고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그 주택집으로 찾아갔고 밖에서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한참 뒤 한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아무 대꾸도 없이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부모님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중엔 경찰이 와서는 집주인이 신고를 했다고 돌아가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는데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저와 부모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고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걸 보니 스스로 이런 짓을 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급히 119를 불렀고 그렇게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충격적이었고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가족 누구 하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무섭고 겁이 나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 집에 좀 빨리 다녀올게. 방에서만 지내는 동생이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라 확신했고 동생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방을 뒤져보면 뭔가 원인을 알 수 있을 거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집으로 가서 동생 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화장대 서랍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메모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모장 안에는 각종 부적을 붙여두고 가족들 이름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는데 가족이 태어난 날과 그리고 먼 미래의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40살이 되는 기준으로 메모를 해놨는데 제 추측으로는 태어난 날짜와 그리고 사망하는 날짜를 예측해서 기록을 해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메모장 뒤편에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40살이 되는 기점에 회사 동료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동생 방을 살펴보다 침대 밑에 못 보던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고 전원이 꺼져 있길래 다시 켜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문자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동생이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였는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오늘은 치마를 입어라. 하루 종일 굶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런 이상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끝으로 가장 마지막에 수신된 문자를 보고 난 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는 너네 가족이 눈치챘으니까 죽으라는 내용이었고 동생은 이 문자를 보고 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던 거죠. 저는 메모장과 휴대폰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고 다음날 이 내용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동생을 그렇게 만든 범인은 주택에 살고 있던 한복을 입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사주를 봐주는 무속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동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는데 그 이야기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예측을 무속인에게 전해들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무속인은 동생에게 겁을 주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동생을 불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그 영향으로 동생이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 팔자고 만약 거부할 시 저희 가족 모두가 단명할 거라는 섬뜩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동생 입장에선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다는 건 저희 가족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다 엄마의 교통사고까지 겹치니까 동생은 겁을 먹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따르면서 힘들게 지냈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 형법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간죄 하나만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끝이 나버렸죠. 동생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지냈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야 겨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동생이 그런 곳에 빠지기 전에 언니로서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현재는 동생과 잘 지내고 있고 동생은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그 일들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겠죠. 저는 지금도 부정만 보면 치가 떨릴 정도인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동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저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학교 동창 영석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불과 2년 전쯤이고 이 사건은 제가 영석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와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먼저 제 친구 영석이에 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23살이란 젊은 나이에 아내인 재수 씨를 만나 일찍 결혼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순탄한 결혼식은 아니었고 재수 씨의 혼전 임신으로 인해 급하게 결혼식을 진행했었는데 그래도 둘의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런지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석이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집으로 저를 초대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도 몰랐던 영석이의 가정사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죠. 그날 저녁 영석이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던 재수씨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이번 달 생활비는 도대체 언제 줄 거야? 지금 우리 관리비도 밀렸어. 아, 좀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 친구 앞에서 이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제가 알던 영석이는 결혼 전부터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었고 나름 돈을 아끼며 살던 착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영석이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영석이와 둘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사정이 나빠져 급여가 6개월이나 밀렸다는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우, 영석이 너도 진짜 힘들었겠다. 그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지. 계속 그러고 있을 순 없잖아. 야, 일자리 구하는 게 어디 말처럼 쉬워? 일단 회사에서 다음 달에는 꼭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야지. 그제야 친구의 안타까운 속사정을 알게 되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영석이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뜻밖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서울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광주와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영석이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게 되었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친구 영석이는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제가 영석이를 1년 만에 다시 봤을 땐 예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광주로 내려가 영석이와 술을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은 날이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영석이는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영석아, 나 지금 도착했는데 너 어디쯤이야? 아, 나 지금 거의 다 와가. 곧 있으면 술집 앞이야. 그 말을 듣고 술집 앞에서 영석이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잠시 뒤 영석이가 고급 수입차에서 내려 제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 잘 지냈냐? 그래. 근데 영석아, 너 이 차 뭐야? 뭐 그냥 하나 뽑았어. 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마시자. 그리고 술자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영석이의 통장 잔고를 보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말하는 건데 나도 고민 많이 했었어. 영석의 말은 집안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재수씨가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회사 대표가 재수씨를 마음에 들어 했고 어느 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돈을 줄 테니 재수 씨와 이혼을 해달라는 조건이었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막상 큰 돈을 보고 나니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너 미쳤냐?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2억이란 돈이 네 집 애 이름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친구 영석이는 재수 씨와 이혼을 하고 양육권과 친권까지 포기를 한 뒤 2억이란 돈을 받고 현재는 혼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는데, 이것 또한 이 친구의 인생이니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삶을 살면서 지냈고, 그 후로는 영석이와 연락은 일부러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내와 자식까지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인간으로서 크게 실망스럽고, 이런 사람과 친구로 지낸다는 것도 너무 불쾌한 기분까지 들어 영석이에게 미안하지만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피했던 거였죠. 그런데 몇 달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그건 바로 영석이었습니다. 야, 임마, 너 서울 가더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영석이야. 내가 일이 좀 바빠서.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사실은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말하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조그만 식당 하나를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혹시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영석아,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이따가 통화하자. 저는 바쁜 척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로 영석이의 번호까지 차단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영석이와의 마지막 통화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게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영석이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영석이는 유서를 남기고 혼자 생을 마감했다는 끔찍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유서의 내용을 알고 나서 영석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유서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석이의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가 김치공장 대표에게 꼬리를 쳤고 서로 눈이 맞아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고 하는데, 공장 대표는 유부남인데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본인 커리어에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영석이에게 돈을 주고 이 일을 무마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영석이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뿐인 아이의 엄마인데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기가 껄끄러웠는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제게 거짓말을 했었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영석이를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었던 거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루하루 괴로웠을 텐데, 거기다 친구였던 저마저 그렇게 매정하게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그 순간 영석이는 죽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잘 살 것만 같았던 친구의 끝이 이렇게 돼버리는 걸 보고 나니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영석이가 이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내용은 꽤 시간이 지난 일인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 이런 범죄조차 힘들겠지만 그 당시 저로서는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니까 거진 25년이나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 저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운전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고, 학원의 위치는 범어사역 근방이었습니다.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후반 같은 경우 사람이 꽤 몰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오전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사건의 발단은 지하철역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동래역 근처였고 제가 다니던 학원도 지하철역과 그리 멀지 않아서 버스보단 항상 1호선을 타고 다녔었죠.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어사역은 종착역과 마찬가지라 거기서 지하철을 타면 승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서 갈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고 부산대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꽤 많이 탑승했는데 그 와중에 좀 안타까운 아저씨를 목격하게 되었죠.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였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봉숭아 학당에 나온 오서방코처럼 코 옆에 까만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A4 크기의 종이를 한 장씩 건넸는데 그 종이에는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 형편이 힘든 상황이고 거기다 사고로 시력까지 잃어 앞을 볼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아저씨는 정면을 보고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종이를 회수하더니 다른 지하철역 안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지하철 앵벌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타깃으로 구걸을 하고 다니는 아저씨였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컸지만 그 당시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입장이라 수중에는 일주일 용돈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동래역에 도착했고 저는 지하철 출구로 빠져나와 걷고 있었는데 거기서 때마침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수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저처럼 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라 간단하게 밥이나 먹을 겸 친구와 근처 김밥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이상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밥 먹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났을 때 어떤 아저씨가 너 뒤에 서 있었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지금은 길 건너에 서 있네? 분명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너 아는 사람이야? 저는 친구 말을 듣고 김밥집 밖을 살펴봤더니 글쎄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김밥집 맞은편에서 저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우연이겠지. 그냥 밥이나 먹자. 그렇게 친구와 밥을 먹고 나와 각자 집으로 향했고 저희 집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기 학생, 여기가 학생 집이야? 아,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놀라지 마. 사실은 아까부터 학생을 지켜봤거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김밥집 맞은편에 서 있던 그 아저씨였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자 아저씨가 명함 한 장을 건넸는데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명함을 받고 나서 뭔가 당황스럽기만 했었는데 제가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의아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왜? 이런 쪽은 관심 없어? 아니,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쪽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근처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할까? 10분이면 돼. 지금 생각하면 뭘 믿고 따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 어렸기도 했고 또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저씨와 커피숍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내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죠.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 내가 지금부터 일생일대의 기회를 너한테 줄 거야. 물론 선택은 네가 하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랑 일하잖아? 그럼 내가 큰 돈 벌게 해줄게. 그게 정확히 어떤 일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간단한 연기만 하면 되거든. 내가 시범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보고 따라해봐. 아저씨는 온몸을 비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마치 몸이 불편한 환자의 모습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 문득 지하철에서 구걸을 했던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게 아저씨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니 코 옆에 까만색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고 뭔가를 붙였다가 뗀 흔적이었는데 100% 확실치는 않지만 자꾸만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와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뭔 생각을 그리 하고 있어? 나랑 일할 거야, 말 거야? 저는 이 아저씨와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집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둘러 커피숍을 빠져나왔습니다. 분명 지하철에서 본 아저씨는 앞이 안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저만의 착각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학원을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대역에서 구걸하는 아저씨를 또다시 마주쳤고 전처럼 승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데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고 섬뜩했습니다. 너, 나 알지? 내가 너희 집 기억하고 있으니까 입단속 잘해야 될 거야. 너도 나처럼 가족들 잃기 싫잖아. 그치?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건 기획사 대표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 아저씨는 동일 인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학원 수업을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을 변경했고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지하철 대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겁이 났고 무조건 그 아저씨를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 후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고 저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도 못한 소름 돋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변경하고 나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6시에서 7시 사이였는데 한날은 집 앞에서 어머니가 어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글쎄 제가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던 지하철에서 본 구걸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쳐다보고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고 아저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더니 그냥 길을 물어보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고 저는 그날부터 잠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게 그 아저씨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저희 집이 이사를 간 뒤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 친구들도 목격한 일인데 다리를 다치고 지하철에서 구걸을 하던 아저씨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멀쩡히 걸어가더니 고급 수입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기괴한 목격담도 있었죠. 결론은 아저씨가 제안한 돈을 버는 방법이 저를 이용해 앵벌이를 시키려는 목적이었는데 만약 제가 코 옆에 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었다면 큰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는 저를 지하철에서 보고 그때부터 따라왔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가 타깃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그 당시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할 만큼 겁이 났고 무엇보다 저로 인해 가족들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정말 당혹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경험이지만 이런 사건도 존재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나이가 어린 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